델타 변이가 지금 증시 화두로 지금 떠오른 상황인데요. 이번 조정장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세 하락장 전환이기 초기 신호로 보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본부장님? 사실 상당히 변덕이 심한 시장이죠. 어떻게 보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과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왔다면 이제는 또 정반대로 델타 변이 때문에 경기 침체, 뭐 경기가 빠르게 뭐 식을 거다, 뭐 이런 걱정을 하면서 또 시장을 흔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정답이 없으니까 좀 헷갈리니까, 시장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것 같고, 또 지수 개념으로서는 미국 증시가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이번 조정이 있기 전까지 6개월 기간 동안에 뭐 10%대 초반에서 10%대 중반이나 올랐으니까 원래 연간 단위로 뭐 15%에서 20% 오르면 굉장히 이제 잘 오르는 시장이잖아요. 과거에 2011년부터 2020년 동안에 매년 평균으로 계산하면 S&P 500이 한 16% 올랐고 나스닥이 매년 한 20% 정도 오른 그런 시장이었으니까 이미 벌써 그거를 상반기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부담스러웠던 타이밍에서 자꾸 이제 핑곗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이었다가 이번에는 또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를 들여다볼 때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펀더멘탈이 반영이 다 됐다. 그러면 오르지 못하겠지만 또는 하락을 하겠지만 아니면 펀더멘탈이 이제 꺾여서 완전히 이제 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는 경제 지표라든지 펀더멘탈 지표라든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울 정도로 너무나 숫자들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의 기회가 맞지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물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제 썸머 랠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다 사놨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저도 이번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6월달 숫자가 발표되면서 어느 정도 걱정이 좀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2,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시장은 좀 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물가 상승률 숫자 7월달 숫자가 8월 초에 나오니까 8월 초 중순에 나오니까 그때까지 어떤 지금의 쉬어가는 장세 또는 변동성 장세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는 지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의 상승이 지금부터 시작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달 정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필요해졌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 그 실적을 보고 보통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어떻게 투자를 할지를 결정을 하는데 지금 2,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다고 생각하냐면 인플레이션이 오지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깨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3월에 시장이 한참 미국채 10년물 그 금리가 급등하면서 흔들렸던 때 당시랑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그래서 이건 변동성 장세에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그렇게 매달이나 뭐 매 분기마다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맞추기는 어렵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계속해서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 지표가 실적이죠. 안정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여기에 그 변동성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센티먼트 지표라는 게 있어요.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미국 증시가 거의 20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센티먼트 지수도 20 이하에서는 적극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제가 8월 초 중순쯤 되면 다시 썸머 랠리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죠. 실적이 이제 계속 발표가 될 텐데 그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그것도 괜찮을 거고, 여기에 지금 이미 센티먼트도 벌써 적극 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빨리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 뭐 매도해야 된다,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보고 있으면 저는 너무 올해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조정이나 변동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근데 이제 실적이 워낙 좋다 보면은 좀 오히려 안 사고 있으면 더 조급함이 더 생겨요.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 빅스 지수가 또 벌써 20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매력이 있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 투자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의 이제 일환으로 주식, 채권, 금, 원자재 크게 4개 정도로 한번 잡은 다음에 이 각 자산 분별로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달러가 초강세로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 주도의 실물 경기 후퇴가 일어날 거냐,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끼워 맞추기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우선 델타 변이의 확산이 경기를 침체로 만들 거냐라고 생각했었을 때, 물론 한국을 보시면 우리나라를 보면 당연히 지금 뭐 거리두기 4단계, 그래서 소비 증가율이나 소매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죠,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수출 쪽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적으로 부양책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좋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까지 재정을 풀어왔고 통화를 풀어놨고, 또 그것을 회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경기가 침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저희 판단에는 실질적으로 너무 또 미국 위주만, 미국만 투자를 하고 또 그 경기 민감주나 컨택트주를 갖다 완전히 다 버리고, 이것도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가 지금 어떤 이 언택트 산업과 언택트 시대의 가속화를 가지고 온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뉴욕의 그 사무실 occupancy ratio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책상 대비해서 몇 프로인지를 보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100%였는데 그게 거의 1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겨우 30%. 안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컨택트주는 상대적인 어떤 성장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석유 관련주, 비행주, 뭐 항공주, 뭐 등등등, 호텔 등등의 당연히 어느 정도 정상화는 되겠지만 그 정상화되고 나서의 성장은 굉장히 한정적일 거라는 거죠. 반면에 언택트, 뭐 가상현실, 뭐 또 재테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가 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어떤 그런 산업들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희는 주식으로만 놓고 보면 성장주 70, 가치주 30 또는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컨택트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성장주 위주의 포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실질적으로 회복하니까 경기 민감주 뭐 사실 또 성장주 안에도 경기 민감주가 있을 수 있어요. 반도체 같은. 어쨌든 그래서 그래도 전형적으로 투자의 포트폴리오 자체의 핵심은 성장주여야 된다. 70% 정도를 가져가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만약에 안전자산이 정말 지금 좋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채권을 샀어야 되죠. 그죠? 주식을 던지고 채권을 사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였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지금 현재 금리가 떨어진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아니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고 경기가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데 채권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는 즉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1.2%대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5.4%예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죠. 우리가 계산해보는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계산하더라도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향후 점차적으로 상승해서 2%대까지는 올라가야 되고 아주 길게 보면 2.5%대까지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 비중을 지금같이 과평가되어 있는, 고평가되어 있는데 채권 들고 간다.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채권을 들고 가지 않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금이나 원자재. 이런 쪽은 원자재 투자는 원자재로만 하지 않고요. 원자재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과 업종과 종목으로서 하는데 그것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5% 정도 주식으로 가져간다면 그렇게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이나 은이나 가상화폐 등등의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체 자산이라고 하죠. 뭐 현금을 들고 가는 것 대신에 들고 가는 금이나 은이나 대체 자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포트폴리오 한 10% 정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CBDC가 열리면 사실 제롬 파월 연준의장도 말한 것처럼 굳이 코인이 아니라 달러를 그냥 코인 형태로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릴 텐데 그렇게 되면 코인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반된 의견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들여다보는 거냐면 디지털 화폐던 기본의 달러 화폐던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화폐와 그 다음에 그것을 제외한 얼터너티브 에셋이라고 해서 금이나 은이 과거에는 이용이 됐었죠.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정부가 계속 돈을 찍어낼 수 있고, 그죠?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조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보통 현금을 들고 있으면은 그 현금의 가치가 엄청나게 사라지잖아요. 과거의 역사대로 보시면은 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의 화폐 가치가 거의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화폐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신뢰가 깨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자산을 들고 있었던 게 뭐냐? 그게 금, 은, 또는 뭐 다이아몬드, 뭐 등등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물 자산이라고 할까요? 뭐 어쨌든 간에 뭔가 이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 아닌 것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상화폐는 화폐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었고 왜? 중앙정부를 갖다가 뒤집어 엎을 거다 이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가상화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이랑 은과의 경쟁하는 상품이다. 그런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큰 그림으로서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면 화폐와 비화폐.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든 중앙정부들이 다 돈을 찍었잖아요. 돈을 풀었단 말이죠. 지금 미국의 M1 증가율, M5 증가율이 10%대 거의 뭐 후반. 아주 높았을 땐 40%대. 정말 말도 안 되게 찍어내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20%대입니다. 그럼 내가 가만히 현금을 들고 있으면 그 현금의 가치가 20%, 30%씩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산 것이 가상화폐고 금이고 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세 개의 산업군 중에서 뭘 사야 될 거냐? 그건 정답이 없어요. 근데 그 사이즈가 얼마나 커질 거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지금 현재의 세 개를 다 더하면 14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럼 그 14조 달러의 가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폐 가치가 10% 떨어진다면 그 가상화폐의 가치가 10% 정도 늘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그 14조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 는다 그러면 15조 4천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늘어나는 이 1조 4천억이라는 금액 중에서 그쪽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금으로 갈 거냐, 은으로 갈 거냐, 가상화폐로 갈 거냐, 이거는 정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세 개의 모든 자산군은 늘어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가상화폐를 잡는다면 그 사이즈가 많이 올라가긴 어려울 거고 지금 현재 가격대 정도에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은이라든지 특히 은,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은에 대해서 또 올해 또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가지고 뭐 이제 은에 관련해서도 왜 좀 뷰를 좀 세게 강하게 좀 보시는지 한번 살짝 짧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의 포트폴리오에서 예. 이 대체 자산의 투자 규모를 많이 가져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가상화폐도 옛날에 막 오르기 시작했었을 때 차트를 보면서 얘기했었을 때 3%만 들고 가자. 3%만. 그 다음에 뭐 금을 투자를 할 때도 전체 포트의 10% 예. 맥시멈. 맥스죠. 뭐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은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2, 3%. 예, 정도만 투자를 하자라는 개념이고요. 근데 이제 은에 대해서 왜 좋게 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상화폐보다도 은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 쓰임이 많다라는 거죠. 전체의 쓰임의 50% 넘게가 이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이 돼 있다. 예. 뭐 여러 가지 산업군과 뭐 솔라 패널이던 뭐 바이오 쪽이던 그다음에 뭐 전자 제품이던 상당히 이제 전체 수요의 50% 이상이 이쪽에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 은 비율 자체도 지금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까지 나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금 가격 대비해서 은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뭐 이해가 가겠고,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군 자체도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만큼 규제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 개의 자산군을 놓고 봤었을 때 가장 쉽게 오를 수 있는 쪽이 은이다라는 거고, 또 4차 산업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이 또 은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가상화폐가 더 연관성이 많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건 뭐 가상화폐고 온라인으로서 결제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가상화폐와 은을 좀 비슷하게 보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모시고 글로벌 성공 투자로 가는 길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콘텐츠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